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살고 놀고 있는 상은 아까도 했죠. 다 모두가 다 노동시장, 축구장이나 배구장이 아니고 우리는 노동시장에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예외 없습니다. 다 노동시장. 노동시장에 우리가 어떤 성질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내부 노동시장. 일단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관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내부는 외부하고 뭔가 구분이 되죠. 내부 같으면은 어떻게 아무나 들락날락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합니다. 내부는. 옛날에 보면 잘 사는 집에 보면 부녀들이 귀가하는 그 내실은 따로 또 문이 또 따로 있잖아요. 회사도 중요한 그 내부는 들어가려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내부는 들어가려면 이 경계가 있고 이 문을 열어야 일로 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그냥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이에요. 그 현관문을 열고 쑥 들어가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쑥 열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부 노동시장 같으면 이 내부로 들어가면 현관문을 쑥 열어야 된다 해서 현관쑥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현관쑥. 이미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미지로 해야 기억이 오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집에 보면은 보통 어떤 게 있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한옥이든 뭐든 있다 하더라도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연못도 파놓고 사슴 거북 돌도 이렇게 꾸미고 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때요? 처음 온 사람 기죽이려고 막 이렇게 해놓는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냐면 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큰 이렇게 장성 있죠. 장성. 나무로 만든 장성이 우뚝 이렇게 솟아났어요. 그것만 봐도 기가 실릴 정도로. 그래서 현관문을 쑥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에 큰 장성이 있더라 해서 우장성입니다. 우장성 오른쪽. 현관쑥과 우장성을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내부 노동시장과 관계되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현관쑥. 현관문을 쑥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큰 장성이 있더라. 자, 이것하고 이제 이 내용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첫째는 내부 노동시장의 처음에 형성 요인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이. 내부 노동시장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이게요. 이게 왜 생기는가? 그걸 이해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내부 노동시장은 이 외부 노동시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외부 노동시장은 흔히 있는 게 외부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나 내부 노동시장은 왜 되냐면 일단 이 현은 뭐냐면 현장 훈련입니다. 현장 훈련. 현장 훈련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또 부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훈련 중에서는 훈련 용어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우리가 양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양성 훈련. 이거는 기본 훈련이에요. 자, 기본 훈련은 어느 회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훈련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도 보면은 논산훈련소 받는 게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 훈련이에요. 기본 훈련 받고 나서 나중에 병과에 따라서 병과 교육을 따로 받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전문 교육이 돼요. 그러면은 전문 교육을 받을 때는 논산훈련소에는 안 받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기술을 익히고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는 특징적으로 꼭 반드시 현장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 안 오고는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는 그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그런 회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회사 많죠. 딴 데 가서 그 기술을 못 배워요. 그 회사만 갔어야만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반도체 합시다. 그걸 딴 일반 회사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는 게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조각이라든가 뭐 민속 공예품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일반 딴 데 가서 배울 수 있습니까? 못 배우는 게요. 이건 반드시 그 현장 가서 배워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훈련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훈련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시장은 뭔가 다른 시장하고 다른 거예요. 이 내부 노동 시장은.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 훈련을 중시합니다. 특히 고급 기술이라든가 전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때문에 또 그러냐면 이 관은 뭐냐면 그 관습과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유달리 다른 회사에는 없는 특별한 그 회사의 관습이나 문화가 있어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그 기독교 재단 뭐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예배를 봐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맞은 사람은 내가 고등학교 공부하러 왔지 내가 기독교 교인 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래서 학교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바로 뭡니까? 기독교 계열학교는 딴 학교에 없는 뭐가 있다? 이 관습이 있는 거예요. 이 문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하고 차별되는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그 기업에 때문에 뭐냐면 이게 이렇게 생기는 것도 이것도 뭐냐면 내부 노동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부 노동 시장.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현장 훈련을 하는 그거는 어때요? 상당히 전문 기술인데 그걸 아무나 와서 들어가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기술이 다 유출돼 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숙은 뭐냐면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보통 기술 아니고 아주 전문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숙련되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요. 그 들어가 봐야 할 일도 없어요. 왜? 비숙련공이 가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특성 때문에 뭐냐면은 일반 그 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요런 시장을 우리가 뭐냐면 그걸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우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 내부로 들어가려면 그 현관문을 쑥 열어야 된다 해서 요 세 가지를 요렇게 하면은 잘만 하면 이게 평생 기억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 기업당 자격 따고 나면 이거 다 까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평생 안 까먹을 수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관숙이 이게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그다음 우장성은 뭐냐면은 이 내부 노동 시장의 특징입니다. 특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는 뭐냐면은 우수한 근로자를 모집한다. 그렇죠. 이런 시장은 우수한 근로자가 와야지 보통 사람 그거더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수한 근로자를 모집하게 된다는 게 특징이고 장점이 되고 장은 뭐냐면 장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급여가 많거든요. 전문직이고. 그리고 뭐 본인도 그 기술을 연말해서 줬고 회사에도 그런 숙련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건속이 가능하죠. 장기 근무. 장기 근로 계약이 장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성은 뭐냐면 승진 제도가 이제 외부 노동 시장보다는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서로 간에 윈윈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관숙 우장성이 뭐냐면 내부 노동 시장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를 안 넣었지만은 이런 회사일수록 전문가가 모일수록 위계 질서가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숙련공 내보다 더 숙련공은 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사부라고 할 정도로 그냥 잘 따라요. 아래 위가 전문가와
전문가일수록 더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다. 우리가 위계 질서 하면은 지난번에 뭘 했습니까? 임금제도 할 때 연공제, 공무원세, 그 임금제도가 우리가 연공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연공제의 특징이 뭡니까? 위계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다. 이런 고성질이 여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런 기억을 하시고, 여기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노동시장 신규 채용이나 복직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초빙 시에만 문을 열어줍니다.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그만큼 내부로 들어갈 때는 함부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때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닫혀 있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들어가요. 왜? 함부로 열어놓으면 그 회사의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버리면 그 기업의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자 이제 73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거 됐으니까 여기는 형성 요인하고 특성하고 지금 같이 지금 섞여져 있는데 그렇더라 상관없어요. 자 일단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건 없었어요. 뭐 구조 변화 이거 기술 변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은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게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기 근속 가능성 있죠. 예, 예. 우장성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계적 직무 서열입니다. 위계가 잘 잡혀져 있다. 그다음에 기능의 특수성이죠. 이것 때문에 기능이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에서는 못 배우고 현장 훈련이라든가 또는 뭐 숙련공이 필요한 거예요.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2, 3, 4는 맞지만은 1번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뭐냐면은 맞는 키가 뭐다고요? 현관숙 그다음에 우장성을 기억하면 됩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 이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고 73번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74번입니다.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임금의 경제적 기능. 이 문제도 상식적으로 이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문항을 보면서 합시다. 1번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선호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문제 정오답 찾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게요. 이 말이 얼마나 써먹을 때가 많은가 하는 거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노동시장은 처음에 61번 문제 치킨 할 때 맨 앞에 있던 말이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라는 말이 맨 앞에 거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곧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거든요. 할 수 없이 지금 아직까지는 설명할 단계가 아닌데 간략히 일단 알아야 이 문제가 되니까 해결할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시장이 또 어떤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완전하다 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이론을 맞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부터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번개 퀴즈 한번 해볼게요. 국부론의 저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국부론. 장학 퀴즈 나오면은 여기서 다 떨어질까 걱정.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너무나 경제학으로서는 필독서죠. 이게 그만큼
그 1700년대 썼지만 아직까지도 이 위력이 발휘하는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이 경제학자 학도들은 이걸 안 보고는 안 되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담 스미스가 그 주장한 그 이론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우리가 경제에서 신고전학파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합니다. 신고전학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이론을 제안한 사람은 바로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가 이제 되는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완전 경쟁 시장은 조건은 딴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중요한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을 보십시오. 근로자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완전한 시장을 좋아합니다. 불완전한 시장은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야말로 근로자의 유토피아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실현이 되기 어려워서 그렇죠. 이 완전 경쟁 시장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 뭐 서울 가든 부산 가든 어느 가더라도 내가 하는 거 똑같은 일이라고 하면 여기 가도 임금이 같고 B라는 회사도 임금이 같고 C라는 회사가 도 똑같은 임금을 받아요.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딱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기업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A라고 해서는 딴 데보다 임금을 적게 줘요. 이런저런 핑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 정보를 알리게 해줍니까? 안 알리게? 안 알리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아주 자유로워요.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정보가 차단돼 있어요. 정보가 폐쇄돼 있다. 이제 이런 것도 두 번째 특징이 됩니다. 지금은 초점이 일단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다. 이게 바로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근로자가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여기저기 딴 데는 어떻게 만든가 맨날 비교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업주는 뭐를 선호합니까?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이걸 차등임금을 주려고 해요. 차등임금을.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 1번 말이 이제 맞는가 틀린가를 알 수 있거든요. 즉 임금 결제에서 기업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한다. 요거는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근로자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말이 앞으로 이게 말이 출현하는데 요 말 나오면 이게 무슨 시장이다 이것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될까요? 아 요래 나오면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바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아까 소득효과 대체효과에도 이 소득효과가 아니더라도 후반 굴절하면 이게 무슨 효과다? 소득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차등 임금을 선호한다.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완전히 경쟁시장. 근데 요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한 문항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문제예요. 다음 2번 때문에 그래요. 2번에 여러분들 그 TV라든가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럼 실질 임금이 뭐고 명목 임금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직업 상담사라고 하면은 이것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이 뭐냐 하면은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자 기업주는 말이죠. 돈을 근로자에게 많이 주는 걸 선호할까요? 적게 주는 걸 선호할까요? 적게 주는 걸 선호하고 근로자는 어떻게 많은 쪽을 택할까요? 적은 쪽을 택할까요? 많은 쪽을 택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 임금이 크냐 명목 임금이 크냐 어느 게 과연 돈 액수가 많은가 한번 봅시다. 그걸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도표를 보면 압니다. 자, 요게 실질 임금이에요. 요게 뭡니까? 명목 임금이에요. 어느 임금이 큽니까? 당연히 명목 임금이 크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무슨 임금을 좋아한다? 명목 임금을 좋아해요. 근데 기업주는 무슨 임금을 주려 합니까? 실질 임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임금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이래서 뭐냐면 파업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 안에는 결국 돈 문제거든요. 딴 복지도 있지만은 그 돈에서 뭐냐면은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게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의 기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실질 임금은 뭐냐면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그 회사에 생산이 100이었다가 생산이 110으로 생산성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계산되기 쉽게 이때 100만 원을 줬다. 그럼 생산성이 몇 프로 향상됐어요? 10% 향상됐으니까 생산성이 향상된 것만큼 올려서 1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요게 실질 임금입니다. 요게 실질 임금. 생산성을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 게 실질 임금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근로자는 이거는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만은 그러나 1년 후에 되다 보면은 내가 1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샀던 컴퓨터가 원래는 100만 원 주고 못 사요. 못 사는 뭐 부식도 그렇고 회식을 하더라도 옛날에 10만 원 가지고 가족 외식을 했던 게 지금은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물가 상승 효과, 인플레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거기에다 뭘까지 감안해 주라? 인플레를 감안해 주라. 물가 상승을 보태줘 가지고 뭐냐면은 그래서 줘야 내가 어떻게 해요? 그전하고 실질이 돈에 가시는 그 일치가 돼요. 근데 이걸 감안 안 해주면은 금액은 11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임금이 깎인 거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는 작년 그 돈 가지고 올해 샀던 걸 올해 못 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요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명목 임금은 실질 임금 플러스 물가 상승 효과예요. 보태면 됩니다. 왜냐면 요거 앞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플러스 더해만 주면 돼요. 아시겠죠? 요 문제 나올 때 그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는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업주는 자꾸 여기에 중요성을 두고 노동자는 뭐 물가 상승 효과를 넣어가지고 이거 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용어로 상식적인 거,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 여러분들 이제 뭐 언론에 쓰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제는 저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요겁니다. 그다음에 3번 볼게요.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의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 의견이 일치가 안 되죠.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상호 배반적, 이율 배반적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때문에 그래서 파업이 생기고 이렇게 노사 분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맞는 겁니다. 4번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인적 자본이라고 하면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 직원이라고 보면 돼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다. 인적 자본의 투자 수요라고 하는 말은 인적 자본 가는 건 뒤에 가서 따로 그 내용이 나올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투자 수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게 이 경제 용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직원을 더 뽑느냐 줄이느냐 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직원을 투자 수요 결정한다. 원래 신규인을 더 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모집하지 않느냐 이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죠? 왜? 이 돈이 이 임금이 많으면은 기업주에서는 어때요?
직원을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퇴출시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금에 부담이 없으면은 기업에서 한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임금이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다 틀린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연관해서 아담 스미스의 완전 경쟁시장 이론을 간략히 말씀드렸고 지금 해놓으면 뒤에 쉬워요. 그 다음에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을 구분하는 요게 하나의 그 핵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완전 경시시장 여기 나오네. 멀리 있는 게 아니네요. 75번입니다. 분단 노동 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알다시피 경제 용어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정설이 없습니다. 만약 정설이 있다고 하면 빈곤 국가가 있을 수 없죠. 이게 경제는 제일 만만치 않은 게 그래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자, 분단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다는 뜻인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단됐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분단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단 노동시장은 뭐가 있냐면 1차 노동시장이 있고 2차 노동시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1차 노동시장이 있고 2차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분단 노동시장 에그머니 또 여러분들 파일에 글씨 보이죠? 예. 왜 이게 노동시장이 왜 이렇게 분단됐느냐 하면은 예. 일단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상의 차이가 능력 차이가 나면은 이게 아까도 말하다시피 내부 노동시장도 생기고 소득 분포 때문에 이렇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고 교육 개선이나 빈곤 퇴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쉽게 간략히 말하면은 빈곤한 사람들이 가는 시장이 뭡니까? 2차 노동시장입니다. 1차 노동시장은 여러분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차이는 고용이 안정돼 있고 월급도 좋고 복지제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노동시장은 여기에 비해서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기 건수가 안 되고 한 달 근무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일용직도 이런 게 2차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볼 때는 1차 노동시장이 훨씬 더 안정돼 있죠. 2차 노동시장은 좀 불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설명하기 좋겠네요. 다문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싼 인력들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1차에 갑니까? 2차에 갑니까? 다 2차에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중대 재해사고 뭐 공연 사고 났다면 그중에 외국인들이 끼어 있어요. 왜? 험한 일을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하청 맞고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한국 와서 돈 벌려고 왔다가 말이죠. 이 죽어 나간다는 이 사실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부 다 2차 노동시장.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 이게 차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은 바로 여기에 나왔네요.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은 무슨 시장입니까?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죠. 완전 경쟁 시장은 분단 노동 시장입니까? 그렇지 않는 시장입니까? 완전한데 어떻게 분단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요거 가지고는 이게 분단 시장, 노동 시장하고 결부가 안 되는 줄 몰라도 아까 말했던 이게 무슨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노동자가 꿈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데 왜 이렇게 분단 노동 시장이 왜 생기겠느냐? 이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시장이 생겼다? 분단된 노동 시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어떻다? 이게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딴 게 뭐 쫙 이렇게 깔려가지고, 이거 하려면 새로 이 화해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노동 시장에 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전학파 아담 스미스의 이 오픈된 시장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은 폐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노동은 동질적이다. 동질적이란 말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정보를 완전하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 이게 자유경쟁시장입니다. 우리가 자유경쟁시장 하는 게 바로 이게 완전 경쟁 노동시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봅시다. 모든 근로자가 이 노동에 대해서는 이 회사는 얼마 받고 다 아는 거예요. 다 모든 정보를 근로자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A 기업 회사에서 딴 회사보다 어때요? 적은 임금을 차등해서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 있겠습니까? 다 가버리죠. 그럼 이 회사 근로자 없으면 어떻게 회사가 영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 경제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임금에 누구라도 영향은 없습니다. 뭐냐면 자유 경쟁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 언론에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언론 나오면 시장에 맡기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무슨 부양책을 쓰고 뭐 부동산도 뭐 억제 통제를 하고 뭐 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대부분 일부 학자들이 말하면 그냥 시장에 맡기라.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가격도 다 맞춰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누가 통제를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시장 임금에 아무런 영향, 자연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노동 시장을 통해 노동이 충족됩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한 게 이게 완전 경쟁시. 단결에 대한 조직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단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정부도 알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받고 하니까 뭐 굳이 이렇게 단결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라든가 이런 게 왜 단결 조직이 왜 많으냐? 이거는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대로 불안정 경쟁 시장은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거에 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입니다. 반대만 생각하면 돼요. 간략히 보면 완전 경쟁의 반대고 분단 노동 시장. 이게 노동시장 공유 정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도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독점 구매와 가정 구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제품을 어느 회사만 이게 생산을 한다. 이게 이제 독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독과점 시장 하죠. 한 회사가 이렇게 할 경우이고 그다음에 두세 회사가 이렇게 할 때는 과점이라고 합니다. 과점. 두세 회사가 이럴 경우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런 회사가 담합을 하면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과 과점을 보태서 우리가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독재식이에요. 이게 이제 이럴 경우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사용자 갑질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자가 뭐 직원을 보고 뭐 집안 청소를 시키고 언론에 보면 자기 산소 벌초까지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 사용자 갑질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완전 경쟁 시장에는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구조적 노동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자꾸 만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근로자들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아주 관리, 명령적 이런 거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수직적인 체계예요.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겁니까? 수평적입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간략히 하고 이거 뭐 다 하려고 하려면 꼭부러 뭐 이거까지 꺼내야 되는
머리 아픕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지장이 없는 내용만, 풀 수 있는 내용만 제가 줄여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자, 앞에 경제활동 도표에 쭉 나오는 거, 이거는 붙여서 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숙제 검사를 제가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를 보면 압니다. 자, 1번 볼까요?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을 취업자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퇴직을 했는데, 이 취업자. 하루 3시간씩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원. 자, 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취업자가 아니죠. 뭡니까? 실업자지, 구직 활동하고 있다. 하루에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취일까요? 실업자일까요? 요게 취업자입니다. 제가 도피할 때도 그랬죠.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에 모순이 많다고. 하루에 1시간씩 알바해도 이거 취업자입니다. 심지어 얼마요? 일주일에 1시간을 해도 뭡니까? 여기는 하루 1시간 일을 했지만은 일주일에 1시간을 해도 돈을 받고 알바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게 우리나라 실업률 조사의 좀 어두운 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 요거 할 때 제가 무급가족 종사자 뭐 나온다고요? 돈은 안 주고 부려먹는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욕 나온다 그랬죠? 제가 말을 못하고 욕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무급가족 종사자가 취업자로 될 수도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욕 기준입니다. 18시간 이상이 되면은 취업자요. 18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비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했죠. 그럼 봅시다. 하루 2시간씩 일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주 5일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0시간이죠. 욕 나올 정도는 하지 않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업자가 아니다. 18시간 이상 이렇게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 일에 돈 안 받고 일할 때는 일주에 뭐가 되냐면 그때는 취업자로 월급을 안 받아도 뭘요? 취업자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가 된다? 비경제 활동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 77번입니다.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이 소득 효과, 대체 효과에 필적할 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해도 노동시장론에서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는 충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되네, 시기 전에. 요걸 할게요. 일단 이게 실업자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실제 빈도는 이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 대신에 제가 아마 이 어느 책에 봐도 없는 제가 교재 중에 항상 뿌듯하게 넣은 게 요 도표예요. 요 도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도 저 스스로 참 잘 만들었네. 예. 요 도표 하나로 이 실업에 대한 문제를 모든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 딴 책을 보더라도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독창적으로 만든 아주 우수작입니다. 이렇게 PR도 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실업자 이 스토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자, 실업자 같으면은 아까 그 마르크스 할 때 기술적 실업했는데 그거 빼고 얘기입니다. 그거는 특수한 실업이니까 여기 안 넣는 게 나아요. 자, 실업자의 가장 그 로망이 뭘까요? 취업하는 거죠. 그죠? 실업자의 로망은 어째 취업하는 게 이게 로망입니다. 예. 실업자 있으면 집에 눈치도 많이 보죠. 예. 남편 같으면 아내한테 눈치 볼 거야, 못 거요? 본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요새 취업이 어디요?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찮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거는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느 회사 취업하고 싶다. 야, 나 저 일자리 취업하러 왔습니다. 안 돼요. 툭 나오고. 또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 취업 못 합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취업자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아, 뭐 취업 안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쩌든지 일자리 달라고 막 이렇게 매여 달려야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뭘 하냐면은 실업자가 취업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끝까지 개기해야 됩니다. 개기다 보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개기는데 마구 뭐냐면 개기해야 됩니다. 마구 개기해야. 마구 개기해야 뭐냐면은 실업자가 뭐가 될 수 있다? 취업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업자 하면 여러분들 일단 마구 개경을 꼭 기억을 일차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샵에 종류할 때 CU, AO 했죠. CU 편의점에 아몬드 오렌지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럽의 종류 이 네 가지는 필히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종류 이름이 마구 개경해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는 마찰적 시럽입니다. 마찰적 시럽. 구는 구조적 시럽이고요. 개는 계절적 시럽이고 경은 경기적 시럽입니다. 요 네 가지 시럽의 종류. 시럽자의 종류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마구 개경, 마구 개경. 앞으로 이거는 수없이 아마 듣고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찰적 시럽, 구조적 시럽, 계절적 시럽, 경기적 시럽인데 그러면 이제 마찰적 시럽은 뭘 두고 마찰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이름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지만 이해를 시키면은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통에 이렇게 통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보낸다고 합시다. 이게 만약에 매끄러우면 쑥 전달되죠. 통에 물건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예. 그런데 여기 통 안에만 이물질이 이렇게 많다. 이물질이 많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아니면 수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물질이 많으면 여기 이렇게 보낼 때 뭐가 생깁니까? 마찰이 생기죠. 예. 마찰이 생기면은 어때? A에서 B로 물건이 배관을 통해서 잘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찰이 생겨서 이게 전달이 A에서 B로 또는 B에서 A로 이게 전달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마찰열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찰인데 그러면 왜 여기에서 A에서 B로 오고 가고 전달이 되는 그게 뭘 두고 하는 말이냐 하면은 뭐냐면은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입니다. 이게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이게 뭐냐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은 기업에서 내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일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뭡니까? 몰라가지고 취업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려고 한 사람은 여기저기 직장은 있는데 여기에서 내 같은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뭐냐면은 빨리 알면 실업자를 취업자 되는데 이걸 몰라서 실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구인 구직 그 정보입니다. 직업 정보가 전달이 서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마찰이 생긴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이래서 생기는 게. 그러니까 여기 A라는 곳에 뭡니까? 일자리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몰라서 바로 알면 바로 가서 취업해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취업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계속 된다 이 말이. 이래서 생기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결책은 뭘까요? 반드시 마찰적 실업은 반드시 구인, 구직, 정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대책은 뭐냐면은 대책까지 이게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구인, 구직에 대한 전산망을 복구한다든가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워커넷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각 행정자치단체마다 구인 구직난을 막 계속 띄우고 바꾸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뭘 없애기 위한 대책입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딴 게 아니에요. 구인 구직 정보가 소통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다. 해결책은 뭐다? 구인 구직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중에 요새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신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산망이 있죠. 요새 컴퓨터,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일단 마찰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실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요거는 구조적 실업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비근한 예를 듭시다. 옛날에 연탄 공장이 있어요. 연탄 공장. 연탄 공장이 이쪽에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부 다 힘으로도 하고 찍고 뭐 배달하고 직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 대표가 보니까 연탄이 이제 자꾸 또 일산화탄소 배출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석탄도 잘 채굴이 안 되고 하니까 A 대표가 이거 가지고 연탄 공장 해가지고 내가 회사 망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 A 회사가 연탄 공장을 뭘로 바꿨냐면 최신 보일러 만드는 회사로 이제 구조를 바꿨어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빨리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 보일러로 이제 회사가 품목을 연탄 이제 그만하고 보일러 만드는 회사로 바꿨어요. 그러면 봅시다. 기존에 연탄을 찍던 이 근로자는 보일러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연탄 찍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보일러를 만들고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이걸 못해요. 자, 회사의 구조가 연탄 공장에서 보일러로 바꿨다.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면 그 전에 연탄 찍던 사람들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돼버려요. 이 사람은 못 쓰니까. 그래서 회사의 뭔가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실업이 이건 무슨 실업이다? 이래서 생기는 것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들자면은 아시겠죠? 이게 구조적 실업이에요. 회사의 구조가 바뀌었어. 자, 그러려면은 이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제 대책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대책에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실업자 안 되는 대책은 뭐냐면은 첫째는 기술 훈련입니다. 기술 훈련. 여러분들 앞으로 기술 훈련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이다. 바로 연결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기술 훈련. 기술 훈련하고 이 구조 실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봅시다. 자, 이 회사가 구조가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이 근로자가 연탄 찍는 것밖에 몰랐지만 미리 보일러 기술을 미리 어떻게 훈련을 받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회사가 보일러로 만든 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일러 기술을 배웠어요. 기술 훈련을. 받으면 실업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거기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실업의 대책은 뭐냐면은 이 기술 훈련입니다. 오늘날 전부 다 보면은 직업 능력 훈련 이런 게 전부 다 하는 게 기술 훈련이 전부 다 뭐에 대비한 거냐면
예, 바로 뭐냐면 이 구조적 실업에 실업자가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게 훈련. 그래서 기술 훈련 나오면 전부 다 이거는 무슨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되면 이 대책 중에 하나가 이주비를 준다 이 말. 이주비. 이사 비용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주비 준다고 하는 이 고용보험 제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요건이 되면 이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경주에 있는 A라고 하는 회사는 연탄 공장이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탄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실업자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느 뭐 태백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직도 뭐냐면 연탄을 어떻게 해요? 연탄 공장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연탄 기술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경주에서 어디래요? 태백 가면은 여기 가면 이 연탄 기술자도 여기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경주에서 맨날 태백까지 그럼 출퇴근할 겁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사람에게 대상자에게 경주에서 태백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이주비 준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다고요?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는 기술 훈련을 막 시키는 돈을 준다 이런 게 나오고 이 말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당장히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게 앞으로 구조적 실업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미리 다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주비도 줘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뭐냐면은 아까 기술 훈련처럼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도 또 줍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도 또 지원해 줘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일단 요거는 요까지 합시다. 실업급여 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해도 요거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마찰적 실업하고 구조적 실업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성질이 다르죠. 마찰적 실업은 구인 구직 간에 정보가 소통이 잘 안 돼서 마찰이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개 남은 게 마구 개경이죠. 개는 계절적 실업입니다. 계절적 실업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도 한번 했죠. 산업분류에서 이 평창에 겨울에 스키장 한다. 그러면은 스키장만 계속 이 평창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여름에는 뭐가 될까요? 실업자가 되잖아요. 이게 계절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거는 뭐냐 사계절 특화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뭡니까 펜션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 사업을 한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야 돼요. 요거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입니다. 문제는 경기적 실업은 어째서 생기느냐면은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실업이에요. 경기가 우리가 실례로 1997년부터 1999년 IMF 때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실업자가 마구잡이로 쏟아진 거예요. 경기가 나쁘니 공장이 전부 다 부도가 나고 망하는데 실업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실업이 뭐다?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실업 중에 가장 어, 심각한 것이 경기적 실업. 딴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경기적 실업은 힘들어요. 경기가 자체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럼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자 경기적 실업을 우리가 할 때 국가에서 하는 거 볼 때 경기가 나쁠 때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풀어야 경기가 풀리는 겁니다. 이 대책은
왜냐하면 어느 회사 경기가 나쁘면 어떻게 A 회사에서 뭐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가전제품을 만들었다. 경기가 나쁘면 소비자가 돈이 없으니까 이 물건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거 만들어도 안 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도시 상품권인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지방상 이런 것 등등을 자꾸 주는 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주면은 이 돈 가지고 뭘 한다고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구매를 하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돈이 풀려야 이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팔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은 돈을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기적 실업 푸는데 돈을 푼다. 이거는 경제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돈을 풀면 된다 하는데 이 경제학자들은 또 뭐냐면 고상한 말 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유효수요를 정의한다. 유효수요를 정의한다. 이렇게 합니다. 유효수요를 정의한다는 말은 그냥 돈을 푼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수요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어떻게 해요? 공급을 한다는 게 판다는 게 수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 효과 있는 이 판매를 촉진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고 팔고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돈을 뭐 푼다 이런 제도가 나오면은 이게 뭐냐면은 무슨 대책이다? 이제 경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습니까?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런 것도 돼요. 법인세를 인하하면 회사에서 돈을 세이브하는 게 되죠. 그만큼. 이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대책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 뭐냐면은 경기적 실업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최소한 나는 이 정도는 받는다. 200만 이상 받는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소비가 왜 위축이 되냐면은 불확실할 때 뭐냐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심리가 더 이 불경기를 악화시키거든요. 근데 내가 임금을 확실하게 받는다. 이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소비가 일어납니다. 불확실할 때는 일부러 저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이 경기적 실업의 대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내용을 하나 아시고 또 하나 이제 맞합니다. 하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 너무 개기니까 인사부에서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실업자가 와가지고 너무 개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아들이나 뭐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없는데 자꾸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얘기해봐. 뭐 아들 같으면 주부가 때리려고 하겠죠. 이놈 맞아라고. 그래서 하도 너무 개기니까 이 이 저 직장 구하러 간 사람 이름이 경수예요. 경수 기억해 줍시다. 경수야 맞아라. 그럼 경수야 맞아라. 아니면 맞아라 경수. 너무 화가 나니까 경수. 너무 개기니까 그래, 맞아라 경수야. 이렇게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아라 경수. 경수야 맞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실업에서는 이 분류가 요게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실기와 필기에 수요 부족이 있고 비수요 부족 실업이 있어요. 이것도 분류를 할 때. 자, 수요 부족과 여기서 수요라고 하는 말은 일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알 때나 수요는 일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 있고 일자리가 비수요 부족은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두 개 들어가니까 일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됩니다. 그죠? 비부정이 돼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 부족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거고
비수요 부족은 일자리는 있는데 실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자 경수 할 때는 경수는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토표를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마자 경수하면 다 해결됩니다. 저 경수는 뭐냐면은 경기적 실업만이 무슨 부족 실업이다. 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수요 부족 실업 이 말이에요. 즉 이러면 이 도표가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요, 여러분들. 즉 경기적 실업일 때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왜? 회사가 문을 다 닫아버렸으니까. 아시겠죠?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경기적 실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은 일자리 자체는 있어요. 있는데 마찰적 실업은 뭐가요? 정보를 몰라서 지금 실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인 구조 일자 몰라서 실업자 일자리 어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조적 실업은 일자리 있는데 내가 뭡니까 기술이 없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 회사 구조를 바꾸는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또 어디에요 경주에서 태백으로 이사를 못 가서 거기 가면 되는데 일자리 자체는 있다 이 말이에요. 계절적 실업도 어때요? 요번 여름은 내가 실업자지만 겨울 되면 일자리 저절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스키장 문 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에요. 일자리 있다. 근데 경기적 실업만은 뭐다?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요게 되고 그다음에 경수고 그다음에 누구 보고 맞아라 했죠? 맞아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마찰적 실업만이 자발적 실업이에요. 즉 우리가 이 네 가지 실업 중에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이에요. 내 스스로 실업자 된 거예요. 왜? 딴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 스스로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가 된 겁니까? 실업자가 된 거예요. 회사 구조를 내 마음대로 못 바, 구조가 바꿔 실업자였는데 그 구조 바꾸기를 내가 원해서 그래 된 겁니까? 내 자발적 의사 상관없이 회사에서 그렇게 되니까 내가 실업자가 된 거예요.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속 겨울이 되면 좋겠는데, 아니, 1년 44절 계속 겨울만 되면은 스키장에 계속 실업자 안 되고 있겠죠. 근데 계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자발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경기적 기록도 맞아. 이거는 뭐, 더더욱 회사가 문 닫는 걸 내가 어떻게 쫓겨 나오는데, 비자발적 전부 다. 원하, 원하지 않는데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마자 외에는 나머지는 뭐다? 전부 다, 마자는 마찰적 실험만이 자발적 실험이고, 나머지 세 개는 비자발적. 이렇게 하면은, 요 전체가 마자 경수 가지고 다 요 자체가 중요한 요게 기억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경수는 뭐냐? 경리적 실험만이 수요 부족, 일자리 없고, 나머지는 일자리는 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기술이 없거나 정보를 모르거나 계절 때문에 그렇지 일자리 자체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는 게 시간이 꽤 걸렸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 일단 문제만 풀게요. 여기 완전 낙서를 해가지고 완전 엉망이다. 그죠? 요거까지 하고 일단 마칩시다. 이제 이 문제가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한번 봅시다. 70년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구조적 실업 대책입니다. 경기 활성화 이거는 무슨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까? 경기적 실업이죠. 예. 그래서 직업 전환 거리가 먼 거 직업 전환 교육 훈련 받는 게 이게 구조적 실업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기술 훈련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주에 대한 보조금 이주비 주는 거 이게 구조적 실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 변화를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구조가 바뀌고 미리 알면은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2, 3, 4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되는데 1번 경기 활성화는 어떤 대책이 어떤 실업에 대한 대책이다?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다. 네, 요 문제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이 실업에 대해서 오늘 전부 다 마스터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는 걸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다져 나가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끊고 10분 있다가 40분에 뒤에 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휴식합시다. 네.